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말 그대로 4월 반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팔아야 되는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뿐 아니고도 비트코인에 내가 직접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고민하는 걸 떠나서 도대체 이 비트코인은 자산시장으로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어떻게 정의 내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투자 여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이런 현상을 올바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트코인의 저자죠.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저자 강환국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환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3년 후에 코트라는 직장을 나와서 지금은 전업 투자자 유튜버 작가로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는 책인싸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아, 네, 예. 했고, 딴 책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토론입니다. 예. 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네. 저의 의견도 조금씩 섞으면서 그럼요, 네. 의문 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정의를 한번 여쭙게. 물론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네. 강한국 작가님의 표현으로 네. 비트코인은 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실 투자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금 2.0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금 이런 게 사실 어울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자산이고 디지털 금에 해당된다. 네. 우리가 자산 관리를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데 그렇죠. 돈을 저축으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보험으로 갖고 있을까? 또 어떤 분은 부동산, 주식, 금, 근데 코인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실 텐데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세가 나름에 나타났는데 일단은 그 뒤를 돌아본다면 그 배경에 첫 번째로 뭐를 꼽고 싶으실까요? 왜 지금 상승을 했냐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일단 그 가격이라는 게 사실 수요가 더 커지든지 공급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둘 다 같이 오든지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화가 다 똑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 개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요 증가, 현물 ETF라는 게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죠. 네. 그 현물 ETF를 다른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섬이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은 나루터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영차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한남대로라는 것이 딱 생겼다. 그게 바로 ETF다라는 겁니다. 그 한남대로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부자의 자금이 아주 쉽게 비트코인이라는 섬에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수요가 몰린 것이다. 그렇죠. ETF 승인으로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흐름을 설명해 드릴 때 이 미국 ETF 승인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물 ETF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만큼 그 금융기관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동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지금 현재 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금의 ETF 방식으로 투자되는 자금의 성격이 저체 금 투자, 직접 거래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금액에서 ETF 방식으로 금을 투자한 것이 한 7, 8%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ETF 승인됐고 그 비중으로 따져보면 한 4% 정도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추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ETF라는 경로로 자금이 쏠리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8%는 아닐진 몰라도 8%를 상회할 수도 있고 밑돌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흐름. 왜냐하면 금이 아닌 나머지 자산의 경우에도 ETF로 들어온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주식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패시브 자금. 그거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최소 몇 조 불이죠.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네. 금은 8% 정도 되겠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왜냐면 직접 거래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 같은 경우는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사가지고 내 옆에 있어야지 안심되는 그런 효과가 사실 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그래서 이제 금 ETF를 사는 게 아니라 실물 금을 사가지고 그 창고에다 갖다 박아 놓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있을 때 본데스방크 그 독일 중앙은행에 놀러 갔었거든요. 친구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말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창고에 금 이만큼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 진짜 한 적이 있었죠. 그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금 보유고 2위인가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다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부러웠죠. 좀 내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하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그렇게 창고에 보유할 수도 없는 수단이고 그래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ETF로 거래가 또 의외로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일단 그 ETF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비트코인이 마음에 안 들고 달러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걸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미신이 지금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못 없애거든요. 없애고 싶어도. 근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비트코인 그거 그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도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SEC를 통해 가지고 자 현물 ETF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앨 수 없다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미지 메이킹 심리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남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한남대로를 통해서 누가 넘을 수 있는가? 사실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하수상하거든요. 도대체 거래소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들이 뭐 이제 예금 보호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애들이 거래소를 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좀 미신적하고 수상하고 하는데 또 근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거래소에 등록할 때 KYC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그런 것도 알려야 되고 그 나름대로 뭐 셀카 같은 거 찍어서 올려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부자들은 아씨 나 저거 안 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증 ETF를 통해서 다 아주 손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ETF 승인으로 자금이 쏠렸는데 수요가 집중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 ETF 방식으로 자금이 더 많이 몰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늠하는데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특히 최근에 IB뱅크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네. 행보를 보면 예. ETF 상품들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투자은행들이 네. 뭐 이렇게 ETF 직접 거래할 때 네. 거래소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거를 상품으로 취급을 안 했었는데 네. 이제 ETF 승인되니까 ETF 상품을 늘려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몇 개의 금융기관이 ETF 승인 후에 ETF 상품을 판매해 왔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ETF 상품을 취급해 나간다 그러면 네. 더 많은 자금이 또 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이라든가 뭐 다른 뭐 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ETF 방식이 그닥 유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간접 투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관점에서도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겠구나 ETF 방식으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미국 ETF 승인으로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 기업이래요. 국가들을 혹시 나열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홍콩이나 런던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도 이거를 막을 이유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실 명분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비트코인 ETF도 없고 심지어 미국 ETF 사는 것도 막아놨고 그리고 한국 법인들은 그 비트코인 계좌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서 계좌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사실 이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아마 설명을 못 할 거거든요. 그 당국에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냥 번화가 귀찮으니까 막아놨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조만간 다 풀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은 총선이 있고 좀 바쁘실 테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딴 일 좀 하실 텐데 그 총선 끝나면은 이제 누군가 계속 요청을 하겠죠. 왜 우리는 그 비트코인 ETF를 못 만들고 왜 못 사는 겁니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 없잖아요. 그럼 그래 그럼 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콩하고 런던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 허브격이고 여전히. 그렇죠. 사실 그럼 미국, 유럽, 아시아 그렇죠. 그 중에서 톱 1위니까요,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ETF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그 전에 ETF 승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 자고 일어나서
FOMC 즉시 분석해 드릴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네. 정말 얼굴 띵띵 붓고 막 머리 이렇게 그 초사이언 머리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네, 예. 왜냐면 잠을 아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어떤 날은 제가 공중파 방송에 가면 넥타이까지 다 정장을 갖춰 입고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정장을 갖춰 입었다. 그렇네요. 네. 예. 왜냐면 그동안 얼마나 전통적으로 폄하했습니까? 그렇죠. 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어르신들은 또 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정도 안 해줬었고. 그러니까 문신이 정장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장이 됐네요. 이제 비트코인 정장을 갖춰 입는 모습이다. 네. 그만큼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다. 네. 인식이 개선되면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도 쏠리는데 네. ETF 승인이 또 추가적으로 확장되고 그 ETF 승인 이후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상품으로서 반영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금이 충분히 쏠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 ETF 승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다라고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반감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쪽이죠. 공급을 공급. 제약하는 거죠. 예, 그렇죠.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한국 작가님의 언어로 반감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좀 됐는데 200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이제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했냐 하면은 2140년까지 2100만 개를 발행을 한다. 근데 그 발행량이 4년에 한 번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풀의 51% 이상 장악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2140년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 2008년부터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10분의 50개였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에 25개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12.5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6.25개로 줄어들었는데, 2024년 4월 20일부터 그게 다시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10분의 6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던 게 3개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서울 부동산으로 한번 비교하면 돼요. 전부 다 미친 듯이 강남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파트를 그만큼 찍어내주면은 강남 아파트가 안 올라갈 텐데, 근데 이미 아파트를 찍어낸 게 예를 들면 1년에 10채였는데, 그러니까 10개였는데 5개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반감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아마 독자분들이 갖고 계신 좀 의심 섞인 질문, 혹은 조금 날카로운 질문, 네. 이런 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왜냐면 무섭네요. 네.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 그런 질의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이 돼야 하는 이슈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반감기가 이번에 4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3번의 반감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네. 반감기를 경험하면서 반감기가 찾아오면 가격이 항상 상승해 왔구나 라는 것을 3번을 경험하면서 지금 학습 효과가 발생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반감기 오니까 또 미리 사야 되겠구나 하면서 미리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공격성이고 선행성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먼저 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지점에 ETF 승인까지 몰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을 계속 뚫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위 학습 효과를 경험했고 선행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4월이라는 반감기가 실제 도래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떠나야지 하면서 대량 매도로도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의 과정에서 대량 매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번 반감기 아니라 전 반감기에서도 사람들이 선행 매수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2016년 반감기 때도요. 그 반감기 전에 한 1년 반 전부터 한 3배 정도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전에도 반감기 전에 벌써 한 3배 정도 올랐고 이번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배, 한 4.5배? 이제 그 정도 올랐거든요. 반감기 전에. 네. 그러나 그 전에 반감기에서도 그 반감기 후에는 정작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모든 자산이 어느 정도 선행 반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저도 이제 투자를 20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선행 반영되지는 또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뭐 잘 되는 거 아니까 이미 가격이 전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후에도 향후 1년에도 또 몇 배 갔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이 기본적으로 모든 걸 선행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그 공급이 아직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4월부터는 진짜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반영이 되었으면은 실제로 그 사태가 오면은 그러니까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죠 금융시장은 모든 걸 절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면 네. 4월에 대폭락 올 수 있습니까? 아, 대폭락이요? 예. 대폭락이라는 거는 4월이 아니라 내일 당장도 늘 올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스원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확률이 그렇게 대단히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미래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얼추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늘 흘러갔습니다. 반감기가 오기 전에 한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얘가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서너 배 정도 오릅니다. 반감기 전에. 네. 그리고 반감기가 땡 오면은 그날부터 오르는 거는 아니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횡보 또는 약하게 상승하다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이 뭐 대단히 크게 다를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반감기 또 말씀해 주셨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근래에 소위 뚜렷하게 상승했었던 그 배경이 미국 ETF와 반감기였기 때문에 또 반감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또 이 부분도 날카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예. 속시원히 좀 답변 드릴게요. 이 반감기가 그 개념 자체가 그 총 비트코인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기존 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추가적으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량 누적 비트코인 양으로 따지면 어쨌든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증가하는 폭이 줄어드는 원칙적으로는 거죠. 그게 맞기는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죽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사실 그 비트코인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사토시 나카모토,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전체 비트코인 양의 10%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은 비트코인이 계속 어느 정도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자연 감소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유한 사람의 사망에 따른. 그렇죠. 기타 그거를 등등. 제때 증여나 상속을 못한 사람들의 그렇죠. 비트코인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연 감소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연 감소분보다는 추가적으로 채굴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예. 근데 비트코인의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비트코인의 총량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늘어나는 네. 속도가 둔화될 뿐. 그럼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그 이상의 수요가 집중된다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지만 네. 공급량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그만큼의 그 이상을 초과하는 수요가 집중되지 않으면 네.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조정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의견 주십니까?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